3명의 간호사가 야간 근무 중 실종. 6개월 후 하수도 작업자가 파이프에서 이것을 발견하다. 3명의 간호사가 병원 야간 근무 중 실종되어 어머니들과 전체 직원들을 충격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하수도 유지보수 작업자가 배수관 안에 끼어 있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고 그들의 실종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아침 햇살이 강민서의 부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앞뒤로 서성였습니다. 손대지 않은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기미밀의 입은 집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딸 서연이 2명의 절친한 친구 박혜원과 이지우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정확히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수도 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서가 전화기에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샤워는 그냥 갈색 오물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은이 몇 달간의 걱정으로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영향을 받았어요. 수진이는 클리닉에서 장비를 제대로 소독할 수 없어서 아침 예약을 취소해야 했대요. 3번째 어머니인 이수진 박사가 3자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병원 관리자가 새벽 4시에 그 문제로 전화했어요. 시스템에 큰 막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작업팀이 어젯밤부터 작업하고 있대요. 새 여성은 딸들이 사라진 이후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실종 전에는 딸들의 우정을 통해 아는 사이였지만 슬픔과 불확실성이 그들을 이제는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지원 시스템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3명의 젊은 간호사들은 간호학교 졸업 후 매도우리지 종합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이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정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혜우는 소아과에서 일했고 지우는 분주한 응급실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스케줄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최민호 형사님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진이 상기시켰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소환된 것처럼 민서의 전화기에 수신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최민호 형사님이에요. 그녀가 큰 소리로 읽으며 심장이 즉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 해요. 잠깐만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빨리 전화를 바꿨습니다. 형사님, 소식이 있나요? 강민서 씨? 형사의 깊은 목소리가 긴장된 듯 들렸습니다. 사건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당신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도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민서의 무릎에 힘이 빠지고 그녀는 부엌 카운터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지탱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을 찾으신 건가요?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와주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데려올 수 있나요? 박지은 씨와 이수진 박사님, 그들의 자녀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에요. 민서가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챈들러 크릭 지구의 하수도 유지보수 현장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형사가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재빨리 친구들과의 통화로 돌아갔습니다. 최 형사님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시고 수도 문제와 연결되어 있대요. 챈들러 크릭 산업단지의 하수도
유지보수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하수도요? 지은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민서가 이미 문 옆 고리에서 차 열쇠를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들렸어요. 제 전화로 정확한 위치를 보내신대요. 지금 출발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전화가 끝나고 민서는 차로 달려갔고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달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고 그녀는 운전석에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전화기의 최 형사로부터 지도핀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은과 수진에게 공유하고 GPS에 입력한 후 차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산업단지까지 20분 드라이브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의 손가락 마디는 미레이븐의 아침 교통을 헤쳐나가는 동안 핸들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발굴 현장처럼 보이는 곳 주변에 여러 대의 경찰차와 공공작업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란 범죄 현장 테이프가 넓은 구역을 차단했고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땅에서 파낸 큰 파이프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지은이 옆에 주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함께 걸어가기 전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후 도착하여 테이프로 막힌 구역 가장자리에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백발이 섞인 관자놀이와 영원히 피곤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자인 최민호 형사가 그들을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테이프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경찰관들이 진흙투성이 땅 위에 놓인 물건들을 사진 찍고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민서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땅 위에 펼쳐진 것은 세 벌의 간호사 스크럽, 분홍색 하나,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그리고 흰색 간호사 신발 세 켤레였습니다. 그것들은 진흙으로 덮여 있고 불안하게도 피처럼 보이는 것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병원 직원들이 착용하는 타이빔이 명백했습니다. 오 세상에. 지은이 손을 입에 가져가며 속삭였습니다. 최 형사가 근처에 서 있는 하수도 작업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정우성 씨가 어젯밤부터 당신네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도 역류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이 막힌 곳을 찾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튄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작업자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유니폼들이 모두 수술용 테이프와 철사로 꽁꽁 묶여 공 모양으로 만들어져 주요 접합 파이프에 끼어 있었어요. 병원 지구까지 가는 길에 엄청난 역류를 일으켰죠. 최 형사가 새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물건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딸들의 것일 수 있나요? 민서가 먼저 불안정한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방수포에 다가가 분홍색 스크럽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아 보였고 칼라에 작은 핀이 있었는데 서연이 항상 착용하던 은색 피부과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서연이 거예요. 그녀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항상 피부과에서 분홍색 스크럽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 애 신발이에요. 지은이 파란색 세트로 이동했습니다. 혜운이 것은 파란색이에요. 메도우리지에서 소아과 간호사들은 파란색을 입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천 위를 맴돌았지만 만지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 꿰맨 나비 패치가 있어요. 이건 그의 거예요. 수지는 의학훈련으로 때때로 나타나는 임상적 냉정함으로 초록색 유니폼을 검사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은 초록색을 입어요. 이건 지우 사이즈고, 이건 확실히 그 애 신발이에요. 응급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고무 그립이 추가된 밑창이 있었거든요. 최 형사가 근처 텐트 아래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법의학 기술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비 DNA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몇 분만 기다려주시면 초기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법의학팀이 작업하는 동안 앉을 수 있는 경찰 차량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견딜 수 없었고 각 여성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발굴 현장을 응시하며 더 많은 경찰관들이 파이프와 주변 지역을 사진 찍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진 시간 후 최 형사가 다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비 검사가 확인했습니다. 세 벌의 유니폼 모두에서 나온 DNA가 딸들이 실종되었을 때 제공하신 샘플과 일치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니폼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위치를 고려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실종자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 수사입니다. 그 말들이 무게를 지니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서는 뒤로 기대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흐느꼈고 수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민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고려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유니폼들을 이런 식으로 처분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은이 머리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시신이 없는 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박지은 씨, 최 형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이 유니폼들에 있는 혈흔의 양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수 시스템에 버려진 방식은 은폐를 시사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죠? 수진이 의료 전문가로서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딸들에게 이럴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3명의 간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모두 함께 보인 적이 있나요? 3명 모두가 함께 있었을 특정 날이나 이벤트가 있나요? 민서가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교대 근무를 했어요. 스케줄이 맞으면 함께 점심을 먹거나 휴게실에서 만났죠. 그들이 사라진 날은요? 최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혜은이가 전화해서 밤새 바쁠 거라고 말했어요. 소학교에 독감 발생이 있었거든요. 서연이도 근무 중이었어요.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그 애는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하겠다고 문자했어요.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급실 근무. 그 애는 항상 그렇게 헌신적이었어요. 최 형사가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 같은 밤에 근무했고 각자 다른 부서에서요. 하지만 그들이 휴식 시간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민서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저는 병원의 그날 밤 기록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보안 영상, 출석 기록, 그들이 교대 근무를 마쳤는지, 혹은 사라지기 전에 누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는지. 하지만 6개월이에요. 지은이 절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사해 왔는데 아무것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니폼들은 사건을 바꿉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없애려고 했고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주요 하수관에 끼이게 했죠. 이제 우리는 작업할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더 많은 법의학 팀원들이 도착했고 그들의 장비와 표본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활동의 벌집이 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문서화하고 수집하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야겠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동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누군가 뭔가를 봤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좋은 생각이에요. 최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하세요. 만약 이것이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가해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차갑게 정착되었습니다. 그들의 딸들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같은 복도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지은과 수진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서로 분리되면 안 돼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제게 전화하세요. 그는 그들에게 명함을 건넸고 그의 직통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뭐든지요. 어머니들이 차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민서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노란 테이프, 경찰차, 진흙투성이, 땅에 놓인 딸의 유니폼, 6개월간의 불확실성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민서야, 지은이 팔을 만지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가자. 그들은 지은의 차로 함께 이동했고 민서가 운전석에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도우리지 종합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 여성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막 배운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유일한 소리는 타이어가 포장도로 위를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수백 번 왔었습니다. 서연을 방문하거나 점심을 가져오거나 교대 근무 후에 그녀를 픽업하기 위해. 이제 그것은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어? 수진이 그들이 차에서 내릴 때 물었습니다. 민서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세 여성은 정문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일반적인 아침 활동으로 붐볐습니다. 환자들이 체크인하고 직원들이 교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관리 사무실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병원 보안 책임자인 김철민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 박사님, 김 씨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씨, 이분들은 박지은 씨와 강민서 씨입니다. 6개월 전에 실종된 간호사들의 어머니들입니다. 김보안 책임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최민호 형사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이 우리 딸들의 유니폼을 찾았어요. 하수 시스템에서요. 김 씨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니폼이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날, 밤의 보안 영상을 검토해야 해요.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 씨가 망설였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완전히 검토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은이 간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상한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김 씨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실로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찰이 요청하면 그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뒤쪽의 작은 방으로 김 씨를 따라갔고 그곳에는 건물 전체에 다양한 구역을 보여주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이 신고된 정확한 날짜는 언제였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4월 23일, 민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날짜는 그녀의 기억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타이핑하고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프트는 오후 9시에 시작했죠? 네. 지은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 혜운, 지우가 직원 출입구를 통해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각자 다른 부서로 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환자들이 도착하고 일상적인 병원 활동이었습니다. 여기,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멈춰주세요. 영상은 오전 2시 15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간호사가 직원 휴게실 밖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요. 민서가 화면에 더 가까이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김 씨가 화면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남자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모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그는 병원 스크럽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남자가 간호사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여성은 그를 따라 복도 아래로 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다른 카메라 각도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지하실로 가는 계단입니다. 저장실과 유틸리티 구역이 있어요. 영상이 그들이 계단 통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출구가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하에서요? 몇 개 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적재구역, 유지보수 터널, 오래된 응급출구. 그 카메라들을 보여주세요. 민서가 요구했습니다. 김 씨가 더 많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의 영상을 검토했지만 세 간호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김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들어갔지만 어떤 카메라에도 나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남자는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가 다시 나왔나요? 김 씨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요. 약 30분 후에 혼자 나와요. 영상이 남자가 같은 계단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얼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최선의 각도를 찾으려고 했지만
남자는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보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 씨가 인정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밤새 지하로 가니까요. 보급품을 위해, 장비를 위해.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서가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른 출구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부 카메라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수진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최 형사에게 전화해야 해요. 지금 바로요. 그녀가 번호를 누르는 동안 민서와 지은은 계속해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지된 이미지에서 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 계단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영원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님, 수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우리가 뭔가 찾았어요. 병원 보안 영상에서요. 그들이 사라진 밤에 누군가 우리 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보안실의 위치를 설명했고 최 형사가 즉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영상을 다시 재생하면서 그들은 미묘한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그의 신체 언어, 그가 간호사들에게 보여준 것. 그게 뭘까요? 지은이 남자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 씨가 확대했습니다. 종이처럼 보이네요. 문서나 차트 같은 거요. 환자 기록, 수진이 추측했습니다. 아마도요. 혹은 긴급 상황일 수도 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그를 따라간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3명 모두? 민서가 물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3 간호사가 같은 긴급 상황을 처리해야 했다고. 침묵이 흘렀고 그 가능성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있을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스케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 추론했습니다. 그들의 휴식 시간, 그들이 만나는 곳. 직원이에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누군가가 이 일을 했어요.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열렸고 최민호 형사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찾으셨나요? 그가 즉시 물었습니다. 수진이 그를 모니터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요. 오전 2시 15분. 우리 딸들이 누군가와 함께 지하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최 형사는 영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김 씨가 몇 번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 스크럽을 입고 있어요. 키와 체격은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약 180cm. 중간 체격. 김 씨가 추정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했던 남성 직원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인사부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최 형사가 명령했습니다. 김 씨가 전화기를 집어들고 인사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긴 명단을 뱉어냈습니다. 최 형사가 명단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75명의 남성 직원이 4월 23일 밤에 근무했어요. 의사, 간호사, 기술자, 유지보수 직원. 범위를 좁힐 수 있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누가 지하에 접근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모두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 배지가 그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요. 최 형사가 다른 경찰관을 돌아보았습니다. 배지 접근 기록을 확보하세요. 4월 23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지하구역에 들어간 모든 사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김 씨와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가 어머니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딸들이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누구와 충돌했거나 불만을 제기했거나. 세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민서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몇 주 전에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청구 쪽에서요. 무슨 종류의 이상한 것?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 환자 기록이 맞지 않는다고. 민서가 기억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의료 사기나 혹은 더 나쁜 것. 최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딸들이 환자 기록에 정기적으로 접근했나요? 물론이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업무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함께 패턴을 알아차렸다면. 최 형사가 추론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끝맺었습니다. 최 형사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행정 기록에 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의 청구 및 환자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통화하는 동안 김 씨와 다른 경찰관이 배지 접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4월 23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12명의 직원이 지하구역에 배지를 사용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명단을 주세요. 최 형사가 통화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프린트아웃을 건넸고 최 형사가 이름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분들을 알아보시나요? 그가 어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은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하나가 민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재혁 박사. 그녀가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부서의 상사였어요. 피부과와 성형외과. 그에 대해 무엇을 아시나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민서가 인정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를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평판이 좋은 의사였고. 하지만 최 형사가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청구서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가 한 박사에 대해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민서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최 형사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근무 안 했어요. 그의 스케줄에 따르면 그는 개인 클리닉에 있어야 해요. 주소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정보를 제공했고 최 형사는 즉시 백업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으시면. 그가 어머니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뭔가 찾으면 즉시 전화해 주세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경찰관과 함께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들은 보안실에 남아 김 씨와 함께 영상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몇 시간이 고통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뭔가 찾으셨나요? 그녀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박사는 클리닉에 없었어요.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색영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뭔가 찾았어요. 숨겨진 방이에요. 지하실에.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혈흔, 수술기구, 그리고 더 많은 의복이요. 그들은요, 수진이 거의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들은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박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차도 사라졌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녀는 그들이 최악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찾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박사의 클리닉에서요. 숨겨진 방. 하지만 시신은 아직 없어요. 민서가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다리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신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재혁 박사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지만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방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청구 사기, 불법 절차,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사라진 간호사들을 구금했던 숨겨진 방의 증거였습니다. 민서, 지은, 수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매일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서로의 집에 머물렀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종 후 6개월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최 형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박사를 체포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요. 그가 뭐라고 말하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어디 있나요? 침묵이 있었고 너무 길었습니다. 그는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 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재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용의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름과 얼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사에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한 박사의 전화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이 그가 정기적으로 연락했던 또 다른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전과자였습니다. 김태수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한 박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가명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어머니들에게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최 형사가 전화로 어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그들을 가둬두고 있던 장소를 알려줬어요. 어디요? 민서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입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우리도 가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세요. 최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의료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들은 급히 차에 올라타 메도우리지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고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사이렌이 거리에서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대의 구급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첫 번째 들것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너무 얇고 너무 창백했지만 그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안으로 급히 데려갔지만 민서는 딸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고 그녀를 인식하는 약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다른 2 구급차가 혜운과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3 젊은 여성은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의료진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며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치료실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발표사망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다양한 신체적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민서는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트라우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그리고 아주 짧게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약합니다. 민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모니터와 IV 라인에 연결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민서가 손을 잡자 떴습니다. 엄마,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전해, 이제 안전해. 다른 애들은? 서연이 물었습니다. 혜운이와 지우도 여기 있어. 민서가 안심시켰습니다. 너희 모두 안전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찾아줄 줄 알았어요. 항상, 항상. 민서가 약속했습니다. 지훈과 수진도 딸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비슷한 감정적인 재회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새 간호사는 더 안정되었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그들의 시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 박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하에 의료 응급 상황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휴식 시간이었고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내려갔을 때 그는 우리를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혜운이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김태수. 그들은 우리를 묶었어요. 한 박사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우가 추가했습니다. 그의 사기에 대해요. 그는 우리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김 씨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김태수가 너희를 살려뒀다고 최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창고로 옮겼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 박사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를 살려뒀지만 우리를 보내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는 너희를 숨겨뒀다고?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새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음식과 물을 가져왔어요. 혜은이 말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살려둘 만큼은요. 그리고 유니폼은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하수도에서 찾은 것들. 김 씨가 한 거예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박사가 우리가 죽었다고 믿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유니폼을 가져다가 우리는 그가 우리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묻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 그는 그것들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최 형사가 추론했습니다. 끼워버렸어요. 그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 박사로부터요. 하지만 그는 우리를 내보낼 수 없었어요. 한 박사가 그를 죽였을 테니까요.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살려두고 먹이는 것으로요. 우리는 알아요. 혜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최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증언과 이것은 그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전히 법적 결과에 직면하겠지만 더 가벼울 거예요. 한 박사는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거예요. 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 그는 결코 나오지 못할 거예요. 다음 주들 동안 세 젊은 여성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더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그들에게 심리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매일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평범함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한 달 후 의사들은 그들이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각 어머니의 집에서 가정 간호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요. 그들이 병원을 떠나는 날, 작은 직원 무리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동료 간호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 젊은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치유해야 해요. 당연하지. 간호사가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준비되면 여기 자리가 있을 거야. 밖에서 어머니들이 딸들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몇 달 만에 그 말이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가능성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세 젊은 여성은 계속해서 회복했고 물리치료와 심리상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공유된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서연, 혜운, 지우는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머니들의 집에서, 그 다음에는 커피숍과 공원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 지지했으며 천천히 재건했습니다. 한 박사의 재판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배심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하는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수는 감형된 형량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년, 협조와 간호사들을 살려둔 역할을 고려하여 수감되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사과했습니다. 세 젊은 여성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들을 살려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실종 1년이 지난 후 서연, 혜운,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간호로 돌아가고 싶어요. 서연이 가족 저녁 식사에서 말했습니다. 메도우리지에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확실해?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서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빼앗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고 비슷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몇 달 후 세 젊은 간호사는 새로운 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계속해서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첫 출근 날,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준비됐어? 혜운이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서연과 지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새 병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돌아온 어머니들, 민서, 지은, 수진,
각자의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대요. 민서가 보고했습니다. 서연이가 첫날이 좋았다고는 했어요. 혜은이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하대요. 지우도 마찬가지. 수진이 추가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견뎌왔습니다. 절망, 희망, 그리고 마침내 해결을요. 우리는 해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추가했습니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을 때 각 여성은 잠시 멈춰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딸들의 우정이 그들을 살아있게 했듯이 어머니들의 유대감이 그들을 계속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들은 모두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